본 컨퍼런스의 컨퍼런스 그 오버뷰에 대해서 김상엽 조직위원장님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엽 공동조직위원장님은요, 제주 연구원장이시며 동시에 카이스트 녹색성장대학원 초빙 교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를 이제 설립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자, 김상엽 공동조직위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상엽이라고 합니다. 저는 본 컨퍼런스를요 2014년부터 공동 조직을 해왔습니다. 이제 8년간 해온 게 되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에 대해서 좀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 주제는요, 바로 한국의 탄소 중립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지난달 글라스고에 있었던 컵26 초계에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50년 굉장히 오래 남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40% 감축하는 것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8년 후에 해야 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수치는 2050년과도 연관이 있는 게 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제,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삶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명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커다란 변화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본 슬라이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배출이 어떻게 됐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축이 되었다가 다시 증가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 과연 한국은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최소 매년 4% 이상의 감축을 해야만 우리가 글라스고에서 발표한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덴마크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탄소 중립을 위한 길에 놓여 있는 기회는 무엇이며 그리고 도전 과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녹색 성장을 위한 이 경로에 놓여 있는 도전과 기회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본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개막 회의에서는요, 우선은 저희는 전 세계적인 맥락을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최근에 바로 이제 지난달이 되겠죠. 글라스고에 있었던 기후 협약의 결과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탄소 중립 그리고 기후 에너지 정책은 대통령의 최우선 관심 대상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대선 후보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렇게 대선 후보분들을 저희가 초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 우리는 좀 더 과학적인 그리고 전문가의 눈으로 탄소 중립을 향한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최고 전문가분들과 그리고 정책 이방가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카이스트 녹색성장대학원의 학생들의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메타버스를 통해서 함께 여행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녹색, 기후, 금융 및 ESG와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세션을 저희는 최고의 연사분들 그리고 패널분들과 준비를 했습니다. 폐기물이 또 다른 문제죠. 폐기물 문제는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청정기술 그리고 녹색 기업과 정신을 기반으로 어떻게 선순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의 시대에 있어서 진정한 이해 당사자들은 젊은이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20대, 30대 젊은이들이 2050년대가 되면은 50대, 60대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야말로 주요한 이해 당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젊은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의 역량 구축을 위한 지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본 컨퍼런스는 8년간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녹색성장 교육에서부터 그리고 공동의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왔습니다. 많은 약속도 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미 있는 진전은 이루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약속을 하되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러한 실수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로써 소개 말씀은 마치고 개막회의 연사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조 연설을 해주실 분은 바로 로버트 스타빈스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그리고 기후경제학에 저명하신 교수님이신데 보스턴으로부터 동영상이 도착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 행사에 참여하여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당사국 회의에서 다룬 내용에 대해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한국에 직접 방문했다면 좋겠지만 차선책으로 온라인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당사국 회의에서 제기된 주요 이슈를 먼저 4개의 범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언론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이슈, 대부분의 참가국이 중요시 여긴 이슈, 그리고 저와 같은 정책통과 일반 대중에게 중요한 이슈, 이렇게 4가지로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언론의 입장에서 중요한 이슈를 보면은 기존 혹은 새롭게 발표한 국가별 감축 목표가 2도 내로 온난화를 묶어두기에 충분한지가 가장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일단 파리 협약에서 약속한 1.5도는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협약 이전에는 3.7도 온도 상승을 예상했다면 파리 협약의 감축 목표 이행에 성공하다는 가정하에 이를 2.7도로 내릴 수 있고 그 이후 개정된 감축 목표가 미국, 유럽연합, 한국 등지에 발표되면서 2.4도로 내려갔으며 1.8도까지 내리려면 각종 지역에서 발표한 원대한 2050 목표가 다 파리 협약과 별도로 달성된다는 가정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정부 수준, 기업 수준에서 모두 달성해야 가능한 목표입니다. 보리스 총리는 이번 당사국 회의를 기대를 걸 만한 최후의 희망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2주차에 접어들면서 현명하게 감축 목표를 올리되 이번 회의가 아니라 내년 회의에 이를 발표하겠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일단 1년 미룬 셈이죠. 일각에서는 이번 글라스고 기후 합의문에 석탄 발전소 가동 중지, 단계별 폐지, 화학석 연료 보조금 철폐 등을 담기를 바랐습니다. 2021년 로마 G20 정상회의 합의문에도 이러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으며 당사국 회의에서도 예상했던 탄소 저감 장치를 달지 않은 석탄
석탄발전소 철폐, 비효율적 석탄 보조금 폐지라는 앞에 조건부의 결정문을 냈습니다. 그 밖에도 메탄 3린 등에 관한 별도 합의도 있었는데 이는 잠시 후에 다루겠고요. 당사국에 참여한 참석자의 대부분은 대표단은 당연하게도 개도국에서 온 대표단입니다. 개도국의 입장에서 걱정하는 두 가지 사안 중 먼저 첫 번째가 기금 조정인데요.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기후 적응, 기후 완화 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전년도 부족분에 대한 추가 자원도 확보해야 됩니다. 2020년도에 1,000억이 모이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 정도가 모일지는 의문인데 글라스고 기후 합의를 보시면 직접적인 표현 대신 기금 조성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직 기존 목표를 위한 기금 조성도 부족한 상황에서 목표를 마찬가지로 배가 즉 2배로 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개도국 대표단의 또 다른 걱정이라면 손실과 피해입니다. 다시 말해 기후 적응을 하더라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특히 군소도서국의 이러한 피해는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파리 협약에서도 제대로 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당사국 회의 합의문을 보시면 보상이라던가 법적 책임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습니다. 그 결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손실과 피해를 위한 새로운 기금 조성에 대한 제한을 막아서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앞으로 있을 당사국 회의에서 연구 및 논의를 위한 대화의 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 정책통의 입장에서 중요시 여겼던 사안이라고 한다면 중국과 미국이 세계 무대 속 G2 국가로 기후 정책을 공동 논의하며 협력 정신을 기리던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깨달았던 오바마 시대로 회귀할 것이냐, 혹은 대립각을 세우던 트럼프 시대, 아니면 안타깝지만 현 바이든 취임 1년차의 모습 그대로 중국과 나를 세우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라는 점일 것입니다. 예상과 달리 중국과 미국이 2주차 수요일에 공동협력을 선언하긴 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기존에서 크게 벗어나지도 다른 국가에 큰 감흥을 주지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를 꼽자면 기후변화 제6조 세부 이행 규칙에 합리적 조항을 담아 비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완벽하다고도 볼 수는 없지만 두 가지 걱정거리였던 표현, 전 세계 탄소 배출의 전반적 완화 그리고 수익금 배분, 이 부분은 사실 직간접적으로 탄소 거래와 관련된 부분인데 6.4조에는 여전히 청정개발체제 일부러 두 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6.2조에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6.2조는 일종의 회계 기법으로 서로 다른 지지역에서 정책을 연동하여 서로 탄소 배출을 상쇄 거래에 이중으로 계산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 대상이 아니었던 중요 사항을 또 한 가지 꼽자면 100여 개 국가가 메탄 배출을 2030년까지 30% 감축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이 30%는 중국을 제외한 감축분이라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모두에게 걱정이 되는 사안으로 넘어가자면 다들 알면서 시시했던 큰 문제 중 하나가 사실 이 점을 대표단 언론 대중이 많이 언급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새롭게 설정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야심찬 국가별 감축 목표를 보면은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배출량을 50에서 52% 줄이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과연 예측 가능한 정책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법이 됐던 규제가 됐던 가능한지를 묻고 싶고 희망사항이 아닌 합리적으로 그 귀추가 예상되는 정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정책을 내놓긴 어려워 보입니다. 의회 문제, 법적인 문제, 규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결과만 보면 흥미롭게도 글래스고에서 이 모든 세 범주, 대표단, 시민, 언론은 모두 트럼프가 물러가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는 점이 일단 인상적이었고 파리 협약에 다시 가입하는 모습에도 감격한 모습이었고 이에 더해 대표단을 비롯한 모두가 불신의 자발적 유예에 나선 모습입니다. 사실 이 사안은 점잖게 토론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경청 감사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당사국 제26차 회의의 내용을 지금까지 요약해 드렸습니다. 제가 대충 요점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급적 하버드 기후변화 프로젝트 공식 홈페이지에 가셔서 전문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쓴 논설도 있어서 오늘 다룬 내용을 자세하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하버드 환경경제 프로그램이나 제 홈페이지, 블로그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니면 트위터에서 저를 팔로우해 주셔도 됩니다. 한 번씩 다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며 직접 만나 뵙지 못해 아쉬운 마음을 전하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최 측에서 제가 마스크를 벗고 얘기해도 된다고 해주셨습니다. 지금 방이 완전 방역 조치가 철저히 되어 있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바이든이 새로운 정부를 꾸미게 되면서 트럼프 시대보다 좀 나은 시대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미국이 여전히 한층 더 증강된 국가별 감축 목표를 세우는데 주저하고 있고 또 서약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내부적인 아니면 정치적인 사안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글래스고에서 지난달에 회의에 참석한 바 있는데 저는 긍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자 합니다. 사실 다른 선택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한국의 글래스고 결과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듣고 나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 답변을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괜찮습니다. 먼저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유의미한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야말로 다시 한번 한국의 노력을 다짐하는 탄소 중립 다짐의 기회로 그리고 2030 국가 간축 목표 달성 다짐의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점에서 캅26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떤 미래로 나가야 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 슬라이드 잠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 분을 먼저 듣고 해결하고 발표 순서를 바꾸는 걸로 할까요? 예, 제가 잠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고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5분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종종 있죠. 한국이 이 당사국 회의에 청년단 모임 또는 청년 회의가 개설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세대의 역할이 이 기후 관련된 그 협상에 있어서 더 중요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를 대표해서 중국 학생인 조동혜 학생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혜 씨는요, 북경대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카이스트 경영대학 녹색경영 정책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어떠신지요? 북경은 어떤가요? 날씨는 어떻죠? 저는 잘 지내고 있고 북경 날씨는 좀 춥습니다. 예, 이 코로나 때문에 조동혜 학생은요 북경에서 지금 이제 녹색 성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예, 지금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귀빈 여러분, 그리고 그 기후 에너지 컨퍼런스 주최 기관
또 주최 그리고 또 이제 교수님들, 동료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중요한 컨퍼런스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또 2021년에 저희가 이제 안녕을 고하기 전까지 모두들 건강하시길 정말로 바랍니다. 물론 이제 2022년이 되기까지 뭐 3주 정도가 남아있기는 합니다. 작년 한 해는요,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또 많은 도전 과제가 있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요, 이 녹색 성장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요. 제 카이스트의 제 동료분들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교과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뭐 경진대에 참여하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이번 이제 컨퍼런스에서는 좀 더 과학적인 그리고 좀 더 전문가적인 여러 가지 제언이 제공이 되어서 전 세계가 에너지와 기후 변화에 대해서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좋은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 그러니까 저와 같은 이제 학생들 좀 더 지속 가능한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요 많은 약속이 있었던 한 해로서 참 의미가 있었던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라스고에서 개최됐던 COP26 총회에서 젊은이들은요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분명히 밝히고요. 그리고 또 자신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밝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야말로 이 기후 변화를 해결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해 당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기후 행동이라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각국 정부가 이 재정적인, 행정적인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지원을 해서 젊은이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동에 이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청년 기후 행동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혁 교수님하고 이제 제가 이제 곧 같이 공부를 하면서 첫 번째 과제로 받은 것이 우리 시대에 직면한 이제 가장 커다란 위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한국 학생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뭐 실업이라든지 그리고 뭐 불안정 또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외국 학생들은 뭐 금융위기라든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축복, 불행은 뭐 가면을 쓴 축복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우리 역량을 이제 구축하고요. 또 연구 및 이제 기술을 공유해서 좀 더 좋은 일자리 그리고 또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불확실한 이제 세계에서 가장 이제 취약한 계층은 이미 취약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 기후 행동이 그냥 뭐 빈 말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의 이제 순진함을 보여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이 젊은이들이 필요한 역량 구축을 해서 스스로 이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라는 기후 변화라든지 녹색 금융 그리고 탄소 시장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젊은이들은 물론 더 연구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건데 이번 컨퍼런스에서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오늘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저희와 같은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학문적인 배경 그리고 이제 지식을 갖고 있는 다양한 이제 학생들과 함께 제가 이 컨퍼런스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요, 다양한 당사자들 간의 이해를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생산적인 컨퍼런스가 되기 기원하면서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동혜 학생 고맙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뭐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면서 또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배출을 하는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스테이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중 갈등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글라스고에서도요, 협력보다는 대립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동희 학생과 같은 젊은이에게 있어서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여지나요? 교수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이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요, 미국과 중국의 이런 경쟁은 금방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경쟁이 좋은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문화적으로 또 이념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고 믿는다면은 경쟁의 결과는 실망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제대로 상황을 파악을 하고 서로 잘 이해를 한다면 오히려 공동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의 그 도전 과제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 변화는요,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 모두 양국이 함께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주제라고 합의가 된 거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사회 불평등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공동의 이제 문제, 공동의 이제 과제에 대해서 함께 협력을 한다면은 서로 경쟁에서 누가 먼저 이기느냐가 이제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제 협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진핑 주석이나 또 바이든 대통령께서 추구하시는 정책도 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길 바라고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대선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사무처에서 공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잘 뜨네요. 그래서 지금 캅 26에 대한 결과에 대한 시각이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시민사회 입장에서 입장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정상회의 합의문의 내용을 보시면은 균형 담긴 적응과 금융과 극복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잘 담겼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캅 26의 결과문을 보시면 100% 만족스럽다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저희가 1.5도라는 목표치를 맞추지는 못해서 다소 아쉽습니다만 120개국의 세계 리더들이 모여서 함께 2050 넷제로 계획을 발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별 감축 목표 향상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IDEA 국가에너지기구에 따르면은 만약에 국가들이 100% 약속을 지킨다면 전 세계는 1.8도 정도로 이번 세기 내 온도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당사국 회의 결과가 100% 만족스럽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방향은 제대로 잡고 가고 있는 것 같고 모든 국가들이 다시 한번 노력을 배가하겠다, 1.5도를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그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은 이번 결과물이 추가적인 활동을 위한 좋은 바탕을 마련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미중 공동선언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후반부에 가서 공동선언이 나오게 됐는데 의미 있는 동력을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 외부의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공동선언 역시도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신호를 전 세계에 줄 수 있는 합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미가 협력할 의사가 있다, 기후변화를 함께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번 행사를 보시면은 부문별 그리고 연합형 접근법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브릭스루 어젠다라던가 BPPC라던가 글로벌 메탄 서약 등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COP26이야말로 가장 호용적인 기후 변화 컨퍼런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단순히 이번 행사를 보시면은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시민 관계 대표자, 기업 대표자, 청년 대표,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에 더해서 이번 26차 행사를 보시면은 인권이라는 것이 기후변화 행동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 청년 그리고 토착민, 여성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담았으며, 거기에 더해서 향후 우장국 대표들을 모여서 매년 청년 포럼을 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청년이야말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기후변화의 당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제26차 당사국 회의는 진전을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1.5도 목표에 따라 나아가겠다라고 의지를 다졌고, 또 시간대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메커니즘을 보면은 저희 행동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제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워크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연례 장관급 라운드 테이블을 열어서 이러한 행동의 속도를 더하기로 했고, 거기에 더해서 국가별 성취 목표를 증강시키기로 했으며, 또 많은 대표들의 이런 활동에 대해서 실망, 특히 철폐가 아니라 단계별 축소라는 표현에 굉장히 많이 실망하셨을 텐데, 사실 제가 짚고 싶은 것은 합의문에서 최초로 석탄 발전소라는 것을 명시했기 때문에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별 축소를 좀 더 빠르게 나아가서 계속해서 그렇게 가속도를 붙이다 보면은 철폐까지 갈 수 있으리라 분명 생각하고, 거기에 더해서 적응형 기금, 금융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여전히 기후변화, 로버트 스타벤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의 1000억 달러의 기금 조성이라는 목표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한 발 더 노력에 박차를 가야 될 것이며, 거기에 더해서 2025년 이후에 기후 기금을 내년부터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리 협약 제6조 세부 이행 규칙을 보시면은 탄소 거래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또 13조를 보면은 보고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국가별 당초 목표의 시간대별 기한들이 나와 있는데, 이 모든 파리 협약의 세부 내용들에 대한 합의를 다시 한번 했고, 그런 합의야말로 특히 기업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정부의 방향이다, 강력한 기후 노력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번 제26차 회의의 영향이라고 한다면은 이번 회의 이후에 저희가 한 2년 정도를 준비한 회의였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2년간의 준비 과정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번 제26차 회의를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내외적으로 글로벌 변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글로벌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기업들 그리고 금융 분야를 보시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6.5조 그리고 6.4조 세부 이행규칙을 보면 국제 탄소 교육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나중에 현실화돼서 기업의 입장에서 투자하고 따라야 하는 그런 조항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럼 한국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26차 회의 이후 한국은 이미 2050년까지 탄소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라고 밝혔고, 거기에 더해서 야심차게
40%의 NDC를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라고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석탄발전소의 폐지를 2050년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이행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별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탄소 중립 목표를 맞춰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언도 중요하지만 이행이 선언 이후에 자동적으로 따라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글래스고 합의에서 저희가 굉장히 세부적인 보고 요건에 합의해 있기 때문에 예외 없이 모든 국가가 꼼꼼하게 보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강력한 행동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이 거기에 더해서 적극적으로 개도국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후변화 노력에 동참하고 있고 기후변화 기금 2배 증가 그리고 GGGR을 필두로 새로운 기금 조성에 더해서 ODA 그린을 확장해서 OECD 국가 평균치까지 저희가 올린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전 세계 글로벌 이벤트가 한국에 내년에 열릴 예정입니다. 세계 산림 총회가 서울에 열릴 예정인데 5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총회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산림 행사로서 아시다시피 산림이라는 것이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요소입니다. 한국은 이 산림 복원의 모범을 보인 모습을 지난 50년 동안 꾸준히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공유할 경험과 지식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개도국의 귀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지금 참석하신 분들께서 꼭 이 5월에 열릴 회의를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5월 회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캅 26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산림회의가 내년에 열리는지 몰랐습니다. CCS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저도 익히 들은 바가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슨 존슨 총리, 영국 총리가 이번 글라스고 회의의 의장국이었죠. 당시 좀 더 야심차게 목표를 세워서 내년에 다시 만나서 이러한 목표의 향상에 기여된다라고 했는데 한국도 역시 여기서 더 나가실 생각이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걱정하시는 것들, 가장 난관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탄소 중립 과정에서. 사실 그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26차 회의 이후 빈번하게 받았는데 글라스고 기후 합의문을 보시면은 한국이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각종 목표를 개정하고 이를 제출해서 2022년까지 이를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단순히 NDC를 취약하게 발표한 국가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은 1.5도 시나리오에 맞지 않는 NDC를 발표한 국가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40%를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그 1.5 그리고 2050년 넷제로 그 시나리오와 거의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굳이 자체적으로 NDC를 내년에 증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40%를 올해 말에 선언을 했고 여기서 이제 이행에 저희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국이 새로운 NDC가 이미 1.5도에 딱 맞는 수준까지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행동에 나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세션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대통령 후보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요. 제8회 서울기후 에너지 컨퍼런스의 개막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